자, 이번 시간에 논의할 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거 봐야 되는데, 앞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공식 외우시면 이게 좀 풀려요. 그래서, 공식을 제대로 내게 초화가 안 돼 있을 때는 벙쪄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호동선이라고 해서 호 모양, 곡선 모양일 때 같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분 모양일 때 다르다라고 해서 호동선이 용기되다. 용도가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장길수록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탄력성의 정도를 가지고 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것을 가리켜서 분자가 더 큰 걸 얻어서 탄력적이다라고 부르고 분모가 더 크게 되면 이걸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죠. 해서 수평선 형태를 얘기한다. 이에 비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형태.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게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소득 변화율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을 소득 탄력성. 그래서 아까 우리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비해서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를 항상 전제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게 교차 탄력성.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면 이게 아파트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는 얘기인지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는 것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교차 탄력성 앞에 있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돼서 다세대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관련 지역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된다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다세대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소득 변화율도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재화, 특히 이제 대체재가 주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관련재의 가격 변화율도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2개씩 엮어서 내거나, 자, 30회 때 문제는 3개를 다 엮어서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식이 거의 구구단처럼 줄줄줄 나와야지 그 어떤 유형의 문제든 다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접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를 접하게 되면 느느니 한숨이고 근심밖에 안 늘어요. 계속해서 공식이 줄줄줄 꿰질 때까지 단순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형태로 이제 거의 8년 동안 한 문제, 7, 8문제 나왔으니까 거의 매년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호동선이 있었고요.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면, 분자가 더 크다라면, 분모가 더 크다라면 탄력적이다. 분모가 더 크다라고 하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격 상승하면 이때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호동선이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자,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상정할 수 없어요.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부증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가격이 아무리 큰 변화가 있어도 토지의 물리적 양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공급량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나머지 이슈,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 곡선보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또 하나,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규제가 강화가 되는 것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해서 바로 이건 지문 몇 개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의 핵심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라고 해서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분자가 0이 되니까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0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가 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세 번째,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 돼서 세 가지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 또는 0이다. 이게 무한대라는 값은 예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4번 질문 보시게 되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크다. 가격 변화율보다 더 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질문.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틀렸죠?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적이다. 단기면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아지게 될 것이 작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번 질문 답이 됐네요. 자,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될 테고요. 한편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다. 비독점적에서 틀리게 나왔죠.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같은 물건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 명한테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 대신 공급자 지위는 어떻다? 독점적인 지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질문은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옳은 표현.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토지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비탄력적 옳은 표현. 9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옳은 표현. 10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자 끄트머리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거의 전반적인 질문 자체가 주어서로 끊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중간 내용을 오히려 안 보는 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트릭 쓰는 게 질문이 가끔 있어요. 근데 확률상 낮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어서로 끊어가는 훈련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산 문제 낼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문 형태로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바로 균형점의 결정과 변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일단은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표현하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를 테고,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할 테고, 균형점에 대응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뭐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 그래서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향,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테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균형점이라 부르고요.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그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을 어떻다? 균형점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요거 이제 문제 보면서 하나, 둘, 세 문제가 지금 8년 동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8회 때 구성이 됐었고, 30회 때 나왔었고, 26회 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짝수의 차에 전형적으로 내는 문제 패턴이고요. 30회 때 구성이 돼서 아마도 31회 때는 나올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31회 때 나올 것은 균형 가격의 변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주로 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냥 계속 그래. 이쪽 균형점의 결정 파트에서
주로 짝수였죠. 균형의 변동 파트에서 홀수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30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한번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에서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 플러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균형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또는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같아지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상 문제에서는 약속이긴 한 듯이 공급 함수는 주로 변화를 주지 않고 수요 함수만 변화를 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30회 되게 바뀝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가 좀 보이겠고, 자, 공급 함수 QS는 EP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요 함수가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에서 두 개 수요 함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해서 첫 번째 QT1, 첫 번째 수요 함수는 900-P라고 주어져 있고요. QD2라고 하는 것은 1500-P라고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공급은 어떻다? 전혀 필요가 없고 수요 함수가 두 번 그려지면서 결국은 두 개의 균형점이 나올 테고 이 두 개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의 변화 또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공급 함수 EP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균형점이 뭐가 됩니까? QT1하고 같아지면 900-P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균형점이 됩니다. P는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P는 가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3P는 900이 되나요? 그래서 P는 얼마가 된다? 300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균형 가격은 얼마? 바로 300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거래량을 찾아봐야 되죠. 그냥 300을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가? QS에다 넣어도 되고 QD1에다 넣어도 돼. 그럼 이제 거래량 Q라고 하는 것은 얼마? 600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EP라고 했으니까 QS는 EP라고 했으니까 이 P가 300을 넣으면 거래량은 얼마? 600이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균형점이에요. 두 번째 균형점. 자, QS, EP는 그대로 있습니다. EP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수요함수가 1500-P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3P는 1500이니까 정리하면 뭐야? P는 500이 돼야 되죠. 그죠? 이 P, 3P는 1500이 되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누면 P는 500.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이 돼야 되는 거죠. 2P. 거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다시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공급 함수를 한 번만 줘. 수요 함수를 두 번 줘. 그러면 두 번의 균형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균형점. EP는 900-P. P는 300. 거래량은 600. 두 번째 균형점. EP는 1500-P. 정리하면 3P는 1500입니다. P는 500이요. 거래량은 1000. 그러면 가격은 얼마? 300에서 500으로 바뀌고 200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은 600에서 1000으로 400이 변화가 발생하죠.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별거 없다고. 가격 200 상승이고요. 거래량 얼마? 400 증가. 답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겉만 안 먹으면 된다니까요. 다시 수요하고 공급이 같아지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 우리가 이제 차트로 그러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같아지는 점을 균형점 이렇게 가는 거고 함수로 항상 문제를 구성하니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가격을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 있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28회 때 문제고 26회 때 문제. 자, 좀 표현만 좀 달리하고 있을 뿐이고 똑같아 본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지역의 공급 함수가 3P이고 라고 되어 있죠.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1600-P로 변했다. 요것만 바꾸잖아. QS는 얼마? 3P. 첫 번째 수요 함수가 뭐야? 얼마로 되어 있냐면 1200-P라고 되어 있죠. 1200-P. 두 번째 수요 함수가 1600-P. 똑같은 문제잖아. 계산만, 숫자만 살짝 바꾸고 있잖아. 아까 2P를 3P.
900-P하고, 자, 1500-P를 1200, 1600, 이렇게, 이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 뭐예요? QS. 3P하고 같은 게 뭐라고요? 1200-P. 이 점이 어떻다? 균형점. 그럼 정리하면 4P는 1200이니까 P는 얼마? 첫 번째 균형점 3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30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Q는 거래량은 여기 300 대입하면은 900이 거래량이 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300, 거래량은 900. 두 번째 균형점 똑같아요. 3P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3P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1600-P. 4P는 1600이니까 P는 얼마? 400. 400을 3P에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 1200. 그러면은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900에서 지금 200으로 30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어봤어? 가격만 물어봤나요? 가격만 물어봤죠? 그러니까 두 개 문제를 비교하면 26회 때 문제가 훨씬 쉬웠던 거예요. 가격만 물어보니까. 그리고 28회 때 문제가 좀 더 어려웠죠. 가격도 물어보고 거래량도 물어보고.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문제 뻔하지. 가격 얘기를 안 물어보고 거래량의 변화 이렇게 바로 물어봐 버렸지. 다 묻는 것보다 거래량 물어보는 게 더 당황스러워. 왜? 우리는 가격만 처음에 구하니까. 그러니까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퀄 해놓게 되면 가격도 나올 수 있고 거래량도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 그냥 맨날 똑같다고요. 근데 똑같은 문제니까 26회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하고 28회 때는 똑같이 되기 민망하니까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 이런 식으로 약간 용어를 새롭게 들어서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그냥 그 안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30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시장 수요 함수 QD는 800-EP 공급 함수는 20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문제를 바꾼 거야. 수요 함수가 뭐라고 써? 수요 함수가 800 마이너스 얼마예요? 800 마이너스 2P. 그러면서 공급 함수가 이번엔 두 개로 가는 거야. 공급 함수가 첫 번째는 얼마가 됩니까? 200. QS1은 200. QS2는 얼마? 300. 지금 앞에 두 개 문제 차이가 느껴지세요? 앞에서는 공급 함수는 그대로 두고 수요 함수를 두 번 바꿔봤었죠. 그 똑같은 문제 되게 민망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 수요 함수는 두고 공급 함수를 두 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뭐 단순해요. 이때 자 지금 보면은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자, 균형 거래량의 변화, 기억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가격에 비해서 탄력적, 비탄력 물어봤네요. 자, 가십시다. 지금, 자, 800-EP 하고 뭐가 같아요? 200이 같아지는 점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균형점이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아지는 점.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EP는 넘겨주니까 600. P는 얼마? 300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200을 아예 주고 있네요. 200을 바로 주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다시 800-EP. 이게 수요 함수인데, 가격, 공급은 얼마를 주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 가격 자체를 주고 있죠? 가격을 아예 줘버리고 있다고. 가격을 구할 필요 없게. 가격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200을 주고 있죠. P1이라고 하는 것은 200.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800-2 곱하기 200이니까 거래량, 첫 번째 거래량은 얼마? 400. 두 번째, 800-2P 그대로 가 있는데 두 번째 가격이 얼마예요? 300인가요? 300이 맞나요? 네, 300. 그러면 이제 30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거래량은 200이 되나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함수를 준 게 아니라 아예 절대 가격 자체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400에서 200으로 바뀌니까 200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가볼까요? 공급은 P는 얼마로 써 있어요? 가격은 200. 공급은 가격은 또 얼마? 300. 이걸 뭐라 부른다? 누워있는 것을 누워있는 곡선을 뭐라 부른다고 써요? 완전 탄력자.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예요.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건 저거죠. 제가 아까 26개, 28의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동안 가격 구하고 거래량을 구하기 했었는데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아예 가격을 주면서 거래량을 구해보시오.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지니까 수험생이 당황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물어보는 거. 그럼 앞으로 또 다시 26개, 28회처럼 문제 구성하면서 또 뭘 물어볼 수 있다고요? 가격도 자기가 구해봐야 되지만 아예 대놓고 거래량만 물어보는 사례가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200, 그냥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200 또는 300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선이니까 완전 탄력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패턴. 그래서 26개, 28의 문제랑 좀 달라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 지금 얘기 길게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갑시다.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균형점이라고 부를 테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접점을 같아지는 값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균형점이라고 부른다.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가격에 다시 대응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3번만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일단 조금 유보해 두시고 앞에 26개, 28의 문제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균형점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 나왔어요.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서 요거는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앞에 다 공부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 했어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 그러면서 자, 공급량의 변화라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외 요인이니까 가격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다? 수요의 감소.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갔었죠.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다?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다? 증가. 왼쪽으로 간다. 어떻다? 감소. 수요동 공급인데 항상 구조가 똑같죠. 굳이 해석하면 그런 문제 거의 나오지 않는데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많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적게 증가한다? 적게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많이 감소한다. 왼쪽으로 많이 움직이면 어떻다? 이게 많이 감소. 수요동 공급이든. 적게 감소한다? 왼쪽으로 조금 움직인다. 이런 논리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되게 무조건 이건 그리셔야 돼. 그리면 되게 간단해져요. 손 벌벌 떨지 말고 이게 겁나 못 그리거든요. 그냥 단순해. 자, 다시 해보십시다. 경우에서. 자, 첫 번째 수요 곡선,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첫 번째 균형점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어떻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 가격은 당연히 어떻다?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이게 두 번째 균형점이라고요. 자, 가격은 이만큼 상승하고 거래량도 이만큼 증가. 간단해요. 그럼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 곡선, 자, 공급 곡선. 첫 번째 균형점이 여기예요.
자, 근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수요 곡선과 자, 공급 곡선의 접점이 두 번째 균형점. 가격은요, 하락할 때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오른쪽, 왼쪽만 기억하시면 돼. 되게 간단해요. 이게 실질로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문장으로 시험 문제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을 해. 자꾸 문장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되게 꼬여버려요. 그냥 그려보면 되게 간단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공급 얘기도 가볼까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과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자,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첫 번째 균형점입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우하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른쪽으로 할 때 약간 내려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주고 공급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돼. 그럼 가격은 하락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균형점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너무 간단해. 뭐 설명드리기도 민망해. 오른쪽, 왼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등에 대해 보셨고, 자, 완전 탄력적일 때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게 30회다 어렵게 하나 나왔었는데, 자, 먼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은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전제를 깔아요. 공급 아무거나 하나 그어주는 거죠.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어떻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우하향. 오른쪽 약간 아래로 내려간 느낌.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한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첫 번째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하게 되면 좌상향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고요.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이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자, 하나만 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 곡선이 서 있는 거, 수직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려줘요. D. 하나의 공급 곡선을 그려줍니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을 검토를 하게 되면 가격은 애초보다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게 된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공급 한번 그려지는 거죠. 첫 번째 균형점입니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왼쪽 약간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그냥 이걸로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가볼까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경우수를 보겠습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수요 곡선 하나 그려주고 오른쪽으로 그어주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 곡선, 자, 수평으로 그려주죠.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하는 모습, 약간 아래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럼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내용 간단한 주제입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가볼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첫 번째 수요 함수 오른쪽으로 올려줘야 되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좌하향.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뭐 이 얘기를 계속 돌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갈 때는 무조건 좀 이따 지문 중에서 한두 개 살을 붙일 게 있긴 한 개 있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제외하고 무조건 그려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시험 보실 때 이거 왜 그리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공식 같은 게 없냐? 그냥 손가락 그려보면 된다고. 손모가지는 밥 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려보시라고 있는 게 손이야. 아니, 안 그리려고 그런다. 어떻게든 간에 두려워서. 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 공식집 있는 걸 봤어요. A4 용지 한 페이지 가득이야.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그려보면 되지 뭘 그 경우수를 다 외우냐고. 못 외워요. 시험장에서. 뭐 거의 A4 용지 하나를 어떻게 찾아서 기억하냐고. 그냥 그려버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자, 이게 균형 가격의 변동이라는 주제가 돼요. 자, 이거 문제 지문 가지고 보면 되게 간단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 41페이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보니까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그리는 거야. 먼저 공급, 수요. 그려놓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어떻게 한다고 써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그려야 돼?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맞나요? 다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아, 지금 잘못 그렸나 보다. 이거 공급 곡선 움직였구나. 다시 공급, 수요. 공급을 supply, 수요를 D. 수요 감소는 이렇게 그려야 되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틀리게 뽑았네요. 아, 그려보면 된다고? 무조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먼저 수요, 공급을 먼저 그린 상태에서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왼쪽. 공급 곡선은 감소하면 역시 왼쪽.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시. 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할 때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첫 번째 균형점이 일단 나와야 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곡선은 어떻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첫 번째 균형점 대비 두 번째 균형점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두 번째,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스톱!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뭘 먼저 그려야 돼?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다? 다시. 수요, 공급.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을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려보셔야 된다고요? 아, 실제는 되게 간단하다고. 심지어 나중에 문제 보면 한 주제를 갖고 지문 5개를 만들기도 한다고. 그려보면 다 해결돼요. 세 번째, 균형 상태 시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이 균형 거래량 감소하고 균형 가격 하락한다. 가볼까요? 자, 균형 상태 시장. supply. 자, ST 그려놓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앞에서 공부했던 걸 응용하는 거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또는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공급의 변화. 그래서 원가가 작아지게 되면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급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첫 번째 균형점에서 두 번째 균형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냥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돌려치기해서 공급의 증가 요인으로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이걸 흔들어 놓은 거예요. 괜찮은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41페이지.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먼저 뭘 해야 돼? 그려야 돼. 수요, 공급.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수요 곡선이 이만큼 올렸죠. 근데 공급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어떻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럼 첫 번째 균형점은 여기였어. 두 번째 균형점은 공급 S1, 자, 그 다음에 D1.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어떻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증가폭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때 수요의 증가폭이 더 크다면 수요곡선을 많이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팍
튀어버리라. 그럼 눈이 딱 느낌이 오니까. 그 다음에 2번 질문.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따라서 결정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볼까요? 자, 지금 수요, 공급,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려봐도 되잖아. 무조건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이게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나고 폭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오른편. 다시 경우수 따져보자고요. 수요, 공급.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겁나 많이 증가한다. 요만큼. 이게 D1, D0에서 D1으로 이만큼.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다. 그러면 모습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성을 이만큼 팍 늘려버려. 수요가 조금 증가한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한다. 이걸 통해서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최소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의 상승 여부는 경우수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다시. 자, 여기서 논리 구조 자체가요. 첫 번째 수요. 이게 수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 수요와 공급이 처음에 만났다고요. 그런데 수요는, 공급은 조금 증가한다. 그럼 공급 곡선을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돼. 그리고 수요를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두 번째 균형점이 이 S1하고 D1의 교차점이 2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하나의 경우였어. 한편 이번에는 D 하고요. 그 다음에 S라는 첫 번째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을 때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조금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균형점이거든. 그럼 아까 대비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균형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연습하실 주제예요. 그래서 증가 감소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교재 42페이지 핵심 지문.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연습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수요, 공급. 수요가 감소한대요. 수요가 감소. 그럼 수요 곡선 자체. 얘죠, 얘? 이게 D, S. D가 수요 함수예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이따시만큼 많이 감소하고 공급은 왼쪽으로 가는데 조금 감소한다.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 대비 두 번째 균형점은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 많이냐 적게냐. 그래서 그렇게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수요, 그 다음에 공급. D하고 S 해놓고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대. 그럼 공급 곡선이 이빠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가야 되죠. 이게 아니구나. 이건, 다시 갑시다. 지금 다시. 수요, 공급. 그래서 지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 공급이 이빠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수요가 조금 옮겨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에서 두 번째 균형점으로 가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내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지문, 사이드 지문 중에 하나였었죠. 이런 경우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 이 얘기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관련해서 지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43페이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그대로고 거래량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 균형 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서 오른표. 2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해서 좀 어렵다. 자,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항상 완전 탄력을 전제하는 거야. 다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 탄력적일수록 나오면 완전 탄력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증가해봤자 어떻다? 가격은 그대로 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 일단 유보. 3번 답이 됐네요. 3번 질문 하나 정확히 가십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뭐 쉬운 걸 답을 뽑았어요. 2번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에 막히는 것들 지금 한 번 첫 공부하셨는데 다 마스터할 수 없어요. 그냥 요거 가지고 답을 뽑았네요.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30회 했던 문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 아마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 치고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얘기죠. 이 문제 때문에 복수전법 시비가 막 있고 막 난리가 났었어. 다시 갑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이 곡선이 오른쪽, 우상향이라는 게 포인트죠. 단순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는 약간 올라간 느낌이라고. 우상향. 출제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요. 다시 갑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약간 내려간 느낌이잖아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우하향. 약간 내려간 느낌이죠. 증가가.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좌상향.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황당했던 문제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향.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30회 때 난리가 났던 문제라고. 다시 오른쪽이죠? 아니, 다시 수요 증가, 우상향. 근데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야. 그럼 수평선인데 단순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올라간다고, 우상향. 그러면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30회 때. 복종, 학원 강사부터 시작해서 다들 막 난리를 쳤던 문제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분석해 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틀리게 뽑았다고. 그럼 하나만 더 용기 내서 한번 가볼까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수요의 증가는 우상향이었었죠. 수요의 증가는 우상향. 공급의 증가는 뭐라고 했어요? 우하향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이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아까 봤던 문제가 이거라고. 수요, 가격, 거래량.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우상향.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 오른쪽하고 올라간다고 그래. 그래서 가격은 상승.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우하향이니까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해올 때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 이렇게 갔는데 이 좀 디테일에 가면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약간 올라간다. 이에 비해서 자, 지금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놓쳐도 괜찮아요. 지금 처음 하실 때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43페이지 5번 질문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이 하락폭은 커진다. 자, 이게 이제 문제품 테크닉이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탄력적인 경우가 어떻다? 큰 거죠. 비탄력적인 경우가 어떻다? 작다. 공식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를 보내 수요 그제와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 얘기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럼 써보는 거야.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S0, S1.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죠?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은 변화가 없어. 비탄력적인 경우. 자, S0, S1.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로 상정을 했다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두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화 없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을 같이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공급이 증가한데 앞에는 다 필요 없고 공급이 증가한데 그때 비따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작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맞죠? 뭐냐면 비탄력적일수록 이란 얘기는 완전 비탄력을 아예 상정하고 이해하시라고. 탄력적일수록 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깝다? 완전 탄력에 가깝다. 다시 시험 지문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완전 비탄력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탄력적일수록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다? 완전 탄력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 완전 탄력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다? 가격은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일 때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된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문제 테크닉 풀면서 이제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비탄력적일수록 또는 탄력적일수록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두 개를 그려야 돼.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그려놓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똑같은 문제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탄력적일수록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다? 탄력적일수록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은 어떻다? 가격의 하락폭이 작아지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작아지게 된다. 이런 식의 질문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 문제 답과는 관련이 없는데 시험지문에서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무조건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비탄력에 가까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에 가까우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접근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방금 봤던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지문이 거의 똑같네. 그죠?
근데 밑에 회차 보니까 회차가 똑같나요? 편집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28회 두 번 나왔던 질문을 그대로 봤네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3페이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그려봐야 돼. 공급은 S, 완전 탄력. 자, 수요가 증가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 균형점.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2번 질문,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똑같은 얘기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먼저 그려줘야 돼. 수평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수요가 증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요걸 답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려보시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조금 이제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어려운데.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질문 가볼까요?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랑 표현 나와 있죠? 사실 탄력적일수록 짜증내면 안 돼.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개를 미리 그려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수요 함수, 그 다음에 다시 자, 요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자, 첫 번째 수요 함수. 자,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다? 우상향. 수요 곡선이 어떻다? 우상향.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증가할 때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아니죠?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감 잡으셨어요? 지금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전제해놓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자, 아까 봤던 질문 같은데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려놓고 지금 공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공급함수, 두 번째 공급함수. 공급 증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 하락폭이 커지게 될 테고 탄력적일수록 어떻다? 하락폭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임차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임대료가 작아질 수 있다. 오른편. 자, 5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냥 또 그려봐야 돼. 수요는 수요는 하나, 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수요는 하나, 둘. 오른쪽 가는 게 증가잖아요. 수요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이제 공급이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두 개를 상정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데이터를 다시 가서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 이게 비탄력적이다. 이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할 일이 없잖아요. 거래량만 늘어나겠지. 그래서 오른편 6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는 표현 나와 있죠.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려봐야 돼.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때는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 7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거 틀렸고. 자, 그 밑에 있는 질문 같은 얘기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해서 지금 이제 6, 7, 8번은 같은 맥락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 질문을 구성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자, 조금 이제 산만해졌는데 정리를 한 번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거. 자, 좀 30회 때 나왔던 문제.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약간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는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공급의 감소는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잘 안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정확히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어려운 주제 아니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화없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공급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화없고 거래량만 어떻다? 감소. 무조건 그래 보셔야 돼.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우하향이죠.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감소한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일 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변화 없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그리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변화 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가격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경우수를 따져봤었고요.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마지막 주제, 여러분 자료 44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5회 A형 8번 문제인가요? 요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공급이 불변이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써보는 거야. 공급은 아무 변화가 없고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이게 D0, D1. 그러면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감소하게 된다 해서 자, 똑같은 지문인가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다시 지금 틀린 걸 고르시죠. 답이 1번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2번 한번 가볼까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수요는 그대로 있고 자, 공급이 지금 보니까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S0 첫 번째 공급함수, 두 번째 공급함수. 그러면 이때 지금 이제 가격은 하락하게 될 테고요.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봐야겠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수요도 증가하고, 다시 갑시다. 자, 수요, 공급. 먼저 한번 그려줘야 돼.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이 증가하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균형점이 여기고 두 번째 균형점이 새로 지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이 경우죠.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공급이 겁나 많이 감소했대요. 자, 그래서 먼저 수요, 공급이 많이 감소했대. 그러면 이제 이 공급 곡선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공급 곡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시켜 줍니다. 많이. 그 다음에 수요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나요? 예, 수요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수요는 조금 감소하는 거야. 수요 곡선. 지금 잘못 그렸구나. 다시. 자, 수요, 공급, 수요, 자, 공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급의 감소폭이, 자, 공급 곡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조금 감소한다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D1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균형점에서 두 번째 균형점,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또 한번 그려보십시다. 자, 수요, 공급, 수요하고 공급.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그럼 수요가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빠이 가야 돼. 이게 D1이야.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 조금 합니다. S1. 그러면 첫 번째 규정점이 이겼었고 D1과 S1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규정점.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뭐 경우수를 쭉 보셨는데 사실 답은 아주 쉽게 구성이 됐던 사례. 자, 마지막 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분석해 볼까요? 자, 수요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아까 봤던 질문인데요. 거래량은 일단 증가할 테고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테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거예요. 경우 수요의 문제 있었고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그럼 또 그려봐야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S0, S1 오른쪽 가야 되죠. 그러면 가격은 변화없고 거래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해서 2번 오른편. 3번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다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게 뭐라고? 2분의 1 얘기죠. 2에 대한 1의 비율.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문장 더럽네요.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자, 지금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대한 자 수요량의 변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죠. 그죠?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죠. 가격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 문맥 안 좋다고 해요. 짜증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걸 문장을 어리버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4번 질문 가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자, 다시 그려봐야 돼. 어떻게 그려야 돼? 두 개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를 그려야 된다고. 그리고 수요를 한번 먼저 그려줘. 수요를 한번 그려줘.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죠?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다? 오른쪽으로. 그러면 완전 비탄력 때는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변화가 없다.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늘어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럼 완전 탄력을 보셔야 돼. 가격이 상승한다. 아니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라고 탄력적일수록 하고 비탄력적일수록 했을 때는 항상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두 개를 그려보고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4번 뽑았었고요.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자, 지금 이제 토지 물적 공급 우선은 완전 비탄력.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거나 기간이 장기거나 또는 기존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4번. 그래서 결국은 이 파트는 좀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로운 느낌을 주는데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숙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무조건 오른쪽, 왼쪽 이 개념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 나머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